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품질 경영에 대한 정리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 1학기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나왔던 문제인데, 품질 경영하면서 관리도를 못 그리는 거는 거의 진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음, 저희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도 그리기는 품질 정형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리도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도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 관리도를 먼저 이 두 가지의 관리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그림으로 좀 설명 좀 하고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수형 관리도하고 계량형 관리도입니다. 계량형 관리도, 양을 나타내는 거고, 개수형 관리도는 이제 우리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거 숫자로 셀 수 있는 거죠, 숫자로.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수에 해당되는 이 분량 숫자.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뭐냐면 C 관리도, U 관리도, P 관리도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주로 이제 P 관리도 가장 많이 쓰더라. 그래서 이게 P 관리도가 이제 분량 관리도입니다. 분량에 관련된 관리도 이렇게 해서 우리 요걸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요걸 갖고 분량 관리도를 하나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P 관리도가 있어요. P 관리도. P 관리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PN 관리도 라고도 하고 또 다른 데에서는 MP 관리도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PN 관리도 MP 관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P 관리도하고 MP 관리도에 대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 P 관리도는 예를 들면 관리도를 그림으로 그리면 기본적으로 평균선을 센터라인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피관리도는 이렇게 꺾였다가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평균선이 이러한 형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즉 상하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 피관리도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피관리도에서 나타나는 이 특징을 보면 이 UCL과 LCL이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밑으로 잘리는 부분들은 다 그냥 이 밑으로 그냥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는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하한값은 이게. 그래서 이렇게 축을 따라서 이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화되는 형태가 피관리도예요. 그래서 이 피관리도는 이 표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 넘버가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추출한 표본 크기, 센 표본의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50개, 분량수 일단 5개, 160개, 뭐 3개, 230개, 뭐 5개, 300개, 뭐 8개, 이렇게. 즉, 표본의 크기가 이렇게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분량률 평균을 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우리 뭐였죠? 기본이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 MPQ. 이거죠. 원래는 이거죠.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3의 표준 편차. 이게 관리 통제선의 범위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항 분포니까 계수형 관리도 이항 분포니까 평균이 뭐가 돼요? 평균이 MP.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뭐가 되냐면 N, P, Q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표준 편차는 NPQ 분산의 루트 이렇게 씌워보시면 루트 NPQ. 그럼 어떻게 될까요? P 관리도는 이렇게 되겠네. NP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 NPQ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전체 N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N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나눠서 얘가 뭐가 되냐 여기가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P바가 되고 P바의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 n분의 n제곱의 n의 P의 Q는 뭐로 바꿀 수 있으면 1 마이너스 P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P바가 평균이 되면 나눠지니까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P바의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 N분의 P바의 1 마이너스 P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더해주면 UCL. 그리고 더해주면 UCL. 빼주면 LCL 이렇게 가운데는 센터라인 이렇게 요 값으로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리는 게 바로 뭐냐면 요게 P 관리도고 그럼 PM 관리도, MP 관리도라는 거 한번 볼게요. PM 관리도, MP 관리도는 데이터 표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쫙 해서 봤더니 전체 표본의 크기가 뭐 100개 100개일 때 5개, 100개일 때 뭐 6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다섯 번째라고 하면 100개일 때, 100개일 때, 100개일 때 7개, 2개, 8개 이렇게. 이 n 사이즈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n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위에서 피 관리도는 이 숫자가 달라졌는데 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리도를 그리며 가운데 센터 라인에다가 어떻게 돼요? 이 값이 그냥 똑같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 값의 평균을 구하니까. 그래서 저걸 갖고 와서 그대로 어떻게 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가지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됐냐? 이게 NP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 NPQ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Q는 바로 뭐가 돼요? 1-P가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 바로 관리도를 구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엑셀을 한번 여러분들 이거 강의 자리에 올라와 있죠? 다 강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관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도를 봤더니 관리도의 이러한 특성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관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먼저 피 관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 관리도. 피 관리도를 쫙 해서 봤더니 피 관리도가 0 이렇게 된 거예요. 피 관리도가 170개 8개, 170에 5개, 170에 10개, 170에 12개 이렇게 똑같은 것 같지만 그다음에 200개, 230개, 85개, 뭐 80개, 240개 이렇게 N 사이즈가 계속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요거 갖고 분량률을 요거를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분량 개수를 샘플의 크기를 나누면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요게 분량률이 되고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중심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 구해가지고 우리 요걸 한번 이쁘게 내가 여기는 원래 그렸던 그 형식이 아니지만 우리 이거 갖고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 쭉 해서 복사해서 우리 EGSPC에다가 먼저 한번 여기다가 우리 데이터 시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 관리도는 표본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값들을 똑같이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첫 번째 열이 표본의 크기 두 번째가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 다시 한번 EGSPC 아까 그대로 카피한 걸 여기다가 지금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거 갖고 우리 그래프를 한번 이제 보면 피 관리도 이렇게 돼 있어요. 피 관리도 두 개를 먼저 선택하고 그래프에서 피 관리도 들어왔더니 시료의 크기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열이죠. 그래서 170 여기 나왔던 게 여기 시료고 두 번째 부적합 개수가 두 번째고 그래서 확인 누르고 또 확인 누르면 바로 계산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화면 보이죠? 이렇게 꺾여가지고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 그럼 밑에를 한번 볼게요. 밑에는 바로 뭐냐면 0을 기준으로 0 밑으로 나오는 마이너스들은 다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한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이 0 상태에서 이렇게 오다가 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요거를 이 가운데 센터 라인을 보면 요렇게 이런 형태가 됐죠. 이런 형태. 이거는 전체 분량 수를 전체 n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전체 이 표본 수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EGSPC 이거 갖고 계산을 해서 집어넣으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림도 그렇고. 우리 손으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엑셀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엑셀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전체 평균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평균을 구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균을 구해서 각각의 평균을 다 이 170을 나눈 거죠. 쭉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분량률 P는 이제는 어떻게 됐냐. 전체 여기서 샘플의 크기가 전체 다 합치니까 4,710개. 그 다음에 분량의 수는 어떻게 돼요? 전체 235개. 그러면 235개를 4,010개로 나누면 바로 분량률 이 센터 라인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요 형태에서 이제 요걸 갖고 여기다가 요 값을 갖고 불량률이 여기에 이제 요 기준 센터 라인을 갖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바로 UCL과 ACL을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요게 불량률이 되겠죠, 요게. 여기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 235를 4715를 나눴더니 0.049894 이렇게 나와요. 요게 센터 라인. 그 다음에 이거에 플러스 3 곱하기 루트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루트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앞에 나와 있던 요 값을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곱해버렸네요. 전체 n 값을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p바에다가 1-p. 왜? 이거 n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n분의 p바에 1-p바.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평균값 곱하기 1 평균값에 전체 요 값 계산된 이 값을 뭐로 나눈다? 이게 전체 이 표본의 요 170의 요 값으로 나눈다.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UCL을 개별 UCL로 전체 표본의 크기를 계속 반영하는 거죠. 여기다가 표본의 크기를 계속 반영을 해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샘플이 나눠주는 값이 170일 때랑 200일 때랑 300일 때랑 400일 때랑 500일 때랑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게 이렇게 그 요철무늬처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 어떤 형태가 되는구나. 원래 엑셀에 나타나는 그림은 정확한 관리도의 그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분절돼 가지고 꺾이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EGSPC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를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 샘플의 크기가 달라지면 샘플의 크기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불량률 표본에서 불량률의 크기, 즉 불량인 제품의 개수가 이렇게 증가할 때는 어떻게 된다? 전체 n의 크기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이 샘플의 크기를 하나하나씩 나눠줘 가지고 그 값의 평균값을 뭐를 잡았다? 이게 중심 센터 라인을 잡았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식에다 넣어가지고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도를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 그릴 수가 있어요. 관리도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본 이렇게 막 25개씩 안 주겠죠. 기껏 좁아야 4개, 뭐 3개 이렇게 주겠죠. 3개, 4개, 5개 뭐 그 정도 줄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많아서 뭐 반복 계산이 많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예 제가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P 관리도 또는 여기서 말하는 MP 관리도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P 관리도와 그다음에 MP 관리도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 표본 크기에 관련이 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표본 크기가 이렇게 쭉 달라져서 나타나면 뭐에 해당되냐면 여러분들 이건 표본 크기가 달라지니까 UCL과 ACL이 같이 변동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UCL과 ACL이 이게 그래서 같이 변동되는 형태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MP 관리도 한번 볼게요. MP 관리도. MP 관리도, PM 관리도 이렇게 막 같이 막 섞여가지고 불리는데 여기에 보면 표본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를 쫙 해가지고 봤더니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25개가 다 뭐로 나와요? 다 100개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불량률의 합을 전체 분산값으로 이제 보자. 분산값이 아니라 전체 n값으로 이제 나눠줘 버리면 이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NP니까 여기는 똑같이 이제 NP 관리도는 이렇게 되겠죠.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NP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
NPQ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요 공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는 게 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불량률의 숫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합쳐지면 118. 그 다음에 전체 추출한 횟수가 어떻게 돼요? 요게 25. 그럼 요걸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네. 이게 4.72. 그래서 이 4.7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이제 이 분량에 대한 특성이 될 것이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UCL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 똑같이 뒤에다가 이제 3 곱하기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여기 보면 됩니다. 짝 해서 봤더니 여기에 어떤 형태냐면 4.72 더하기 3 곱하기 루트 그 다음에 평균값 4.72 곱하기 3에 4.72 곱하기 1 마이너스 이제 뭐냐, 그 평균값을, 이제, 피바를 평균값을 빼주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 피바의 평균값을 그대로 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다? 우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UCL과 LCL을 봤더니 LCL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LCL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하한값은 뭐가 된다? 0으로 변한다. 이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PM 관리도는 이 그래프의 이 샘플의 크기와 요걸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는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표본의 크기가 반면에 이 PN, MP 관리도는 이렇게 같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관리도에 대한 것과 여러분들 이제 공정능력 지수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한번 제가 이 자료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일단은 첫 번째가 관리도 우리 X바 R 관리도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했고 이게 여러분들 잘 아니까 요건 제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P 관리도 하고 P 관리도인데 MP 관리도 그래서 PM 관리도 뭐 요 두 가지 불량률 관리도 요건 개수형 관리도 요건 계량형 관리도 요거 이 다르다라는 거 이제 했고요. 두 번째 이제 공정 능력 지수입니다. 이제 공정 능력 지수 공정 능력 지수 그래서 공정 능력 지수는 이제 두 가지 배웠죠. 우리가 CP와 CPK 이렇게 딱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CP는 어떻다? CP는 규격 중심 M과 어떻게 된다? 이 평균값, 표본의 평균값이 같을 때 서로,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쓰는 방법이다. 이게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만약에 공정평균하고 이 규격 중심값이 차이가 난다면 CP를 쓰면 안 된다. 이게 같으면 CP, 다르면 이제 이게 CPK를 쓰면 안 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기회사가 전구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구를 만드는 예제입니다. 예제. 전구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공정 역량을 좀 한번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구의 규격이죠. 백열 전구 규격은 1200에 800입니다. 이게 1200, 이게 바로 USL이고, 이게 LSL입니다. 그죠? 그래서 규격의 중심값이라는 얘기는 1200에다가 800 더하고 두 개 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2 하면 평균이죠. 그죠? 2000이니까 얘가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 이게 규격의 이제 수명 시간에 대한 규격이죠. 이게 1000시간이. 전구의 규격, 이 수명 시간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래서 내가 어, 실제로 이 회사에서 내가
산출물을 뭐 예를 들면 뭐 한 100개를 뽑아 갖고 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수명 시간이 실제로 조사했더니 수명 시간이 900시간이 나왔다. 900시간. 자, 이렇게. 정부의 규격서, 즉 규격에 나왔던 이 규격 중심값 M값하고 여기에 수명의 평균 시간 900시간, 요 평균값하고 어때요? 여기 여기에 1000과 여기에 900이니까 이 규격 중심과 같지 않죠. 그죠? 이렇게. 이게 같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어, CP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명 시간이 900시간이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표준 편차는 48시간입니다. 48시간. 이렇게. 즉 어떤 전구 회사가 있어요. 전구를 생산하는데 백열 전구의 규격은 규격이 1200시간. 즉 상한의 규격이 상한. 그다음에 규격의 하한이 800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규격의 중심값을 딱 계산하면 합쳐서 1을 나누면 얘가 바로 뭐가 돼요? 1000시간. 근데 내가 1000시간인 줄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실제로 생산된 제품을 100개 정도를 뽑아 갖고 와가지고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서 수명 시간이 몇 시간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실제로 해봤더니 900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실제로 표본을 갖고 조사해봤던 이게 900시간, 그 다음에 규격의 중심값인 M값은 1000시간. 그래서 서로 같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같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 한번 CP를 한번 써봅시다. CP. CP를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1200. 즉 USL-LSL 이거 800에 나누기 여기다가 6 곱하기 4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돼요? USL-LSLL 6 곱하기 표준 편차, 요건 표준 편차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왔냐면 1.39가 나오게 됩니다. 1.39. 이렇게 1.39가 나와버리면 1.39가 나와버리면 관리도보다도 이렇게 높다는 뜻이에요. 거의 비율로 따지면 39% 이상 높은 수준의 품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규격 중심과 그 다음에 실제로 생산된 제품의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평균값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공정에서 CP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과대 계상된다. 어, 실제로 능력보다 더 과대 계상되는 공정 축이 이동된 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공정 축도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현실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데 이 특성을 기본적인 이 CP가 이게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CP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상적인 공정의 가장 이상적인 이 공정의 가장 이상적이고 공정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지수다. 이게 바꿔 얘기하면 현실적인 측면이 지금 고려되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공정의 가장 이상적인, 즉 공정 축도가 이동되는 게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아예 허용하지 않고 공정 축도가 이동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질적인 이러한 이 공정의 잠재적인 능력을 이렇게 이 평가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공정 능력 지수가 바로 CP인 겁니다. 그래서 켄이라는 사람이 CPK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죠? CPK라는 걸. 그래서 이 CPK는 어떤 형태냐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정 축도의 중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공정 축도가 이동되지 않은 형태. 이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되냐면 평균값과 규격 중심값이 이렇게 딱 일치하는 거예요. 이때 뭐 쓰냐? CP를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공정 축도가 실제로 이동된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통조림 무게는 우리는 통조림 무게가 1000g이야. 그랬는데 실제로 어때요? 1000g이 평균이 1000g 나오게 맞추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내가 100개짜리, 20개짜리, 50개짜리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규격의 중심값인 1000g에다 딱 맞추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공정 축도 평균 100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변동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정 축도가 이동됐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 1번인 경우가 있고 2번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LSL, 여기는 이제 USL 이렇게 되겠는데 공정 축도가 이동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CP의 이 기준이 되는 이 잠재적인 능력에서 공정 축도 이렇게 밑으로 이동됐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여기 평균에서 위쪽으로 즉 규격에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 CP에서 공정 축도가 이 규격의 중심값보다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하나 있고 이거보다 큰 경우가 하나 있고 공정의 축도, 중심 축도가 이동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작거나 크거나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CPK는 공정 축도가 실제로 일어나는 두 가지 경우를 반영해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쪽 면씩 계산합니다. 경우니까. 그래서 작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 공정 축도의 평균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쪽 면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평균값에서 이걸 빼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공정 축도에서 요거를 빼주니까 이런 형태에서 그래서 공정 축도가 어긋났을 때 어긋난 이 축도의 이 특징을 이제 바로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만든 거죠, 이게. 그지?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어떤 형태로 계산을 하냐면 CPK를 한번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하면 이렇게 돼요. 먼저 아래쪽으로 처진 겁니다. 그죠? 천에서 이제 커진 거니까 이제 그래서 처진 거니까 이제 1200에서 이 하한값 같은 경우는 이제 900에서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여기가 평균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균에서 어떻게 되냐면 밑에 LSL을 빼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 편차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세 개 들어가죠, 그죠? 3표준 편차, 콤마. 이제 공정 축도가 위로 이동된 거 상한이죠, 상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USL에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평균 빼주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3표준 편차. 이 두 가지의 공정 축도에 이동된 것을 다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수적으로 작은 값을 과대 계상에 대한 부분에서 작은 값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위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공정에서 이 평균값이 얼마예요? 얘가 900 나왔네. 900. 그러니까 900 마이너스 LSL이 1200에 800이니까 하니까 어떻게 돼요? 800 이게 나누기 3 곱하기 48 이렇게 되겠네요. 컴마 USL이 뭐예요? 1200시간 빼기 900시간 나누기 3 곱하기 4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계산값이 얼마냐면 요게 0.69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게 2.08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의 두 값에 어떻게 되냐? 미인값을 구한다. 뭐가 CPK가 이게 그래서 공정능력 지수는 어떻게 된다? 0.69에 해당된다. 이렇게. 아, 그래서 이게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딱 나왔는데 그 문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설계사양의 명목치 이렇게 설계사양의 명목치 이렇게 쫙 설계사양의 명목치 이렇게 되면 설계 어떤 사양의 규격서에 명목치 타겟값 목표값
목표값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설계 사양은 1200에 8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규격서의 중심값인 M값인 어떻게 돼요? 1000시간을 타겟값으로 씁니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1200에 800이니까 규격 중심값은 1000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생산된 제품에 예? 몇 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해봤더니 그 시간이 900시간이더라. 900시간. 여기는 1000이었는데 900시간이야. 공정 촉도가 1000에서 900으로 이렇게 하한으로 떨어져 있는 케이스네. 이렇게 보고 뭘 적용해야 된다? CP 또는 CPK 중에 CP를 쓰면 틀리는 거예요. CP를 쓰면. 이거 CP를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 어떨 때 무엇을 써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CPK를 써서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공정의 질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공정 능력 지수, 그 다음에 관리도, 이 두 개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 우리 어떻게 돼요? 계산 문제. 요거 계산 문제. 요거 계산 문제. 예, 1번. 계산 문제 1번. 여기 예. 계산 문제 요거 2번. 벌써 출제. 여기 요거는 출제. 여기 출제하겠다. 출제하겠다. 얘도 출제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 문제 두 문제는 확정. 반드시 여러분들 요거 머릿속으로 고민해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공정 능력 지수를 이제 판정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공정 능력 지수에 대한 판정이 있어야겠죠. 그죠? 공정 능력 지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정 능력 지수. 우리 강의 자료에 제가 여러분들에다 올려놓은 공정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공정 능력 지수를 이제 평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0.67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D급. 이건 관리도보다 떨어지니까 실제로 이제 한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화면을 공유해서 그래서 여기 CP에 대한 등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CP에 대한 등급이. 그래서 0.67, 1, 그 다음에 1에서 1.33, 그 다음에 1.33에서 1.67, 1.67에서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요게 어떻게 된다? 얘가 이게 실제로 이제 2보다는 작은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0.67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형태. 이게. 그래서 거의 2에 이제 육박하는 거죠. 그래서 2에 육박하는 얘기는 CP가 뭐를 보여요? 이게 거의 뭐 완벽한 품질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1.67을 높으면 특급, 그 다음에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그래서 이런 등급의 특징을 갖고 아까 얘기를 들면 0.67이다 그러면 0.67, 0.67 그럼 D등급이야, D등급. D등급 이게. 그래서 여기 똑같이 여기에 이제 뭐 CP에 대한 이 특급의 이 능력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갖고 이제 평가한 거고. 그래서 CPK에서 CPK를 쫙 해서 보면 CPK도 마찬가지로 이 규격서에 대한 것들을 갖고 이제 능력을 이제 CP의 기준을 갖고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단순히 계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판정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판정 기준에 의해서 질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듣고 이제 요런 것들 평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판정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여기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6등급짜리도 있고 여기 원래는 이제 이게 74년도에 나왔던 이게 A등급 이게 이제 A등급 이게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74년도에서 요 등급이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 5등급 6등급으로 이제 더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구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전통적 손실함수, 즉
골 포스트 방법, 골대죠, 골대. 럭비 골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요 안에 들어오면 골대 골인, 요 바깥에 나가면 노골. 즉, 이 방법으로 전통적인 품질 관리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규격의 중심축에 있는 건 괜찮은데, 요 끝에 있는 것들. 어, 요 끝에 있는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거, 즉, 이 경계선 골대에 가상살이 붙어 있던 A하고 여기 B에 대한 것들의 A와 B의 품질 차이가 이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기 우리 이 A하고 B의 품질 차이, 품질의 영양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거의 불량품에 같은 이 A는요, 불량품과 유사한 이 합격 제품이에요, 이게. 이 반대로 B 제품은 어떻게 돼요? 얘가 합격 제품하고 유사한 불량품인 거고요. 이게 경계선 여기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즉 규격의 중심값에서 이만큼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되더라? 이게 품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 골포스트 방법은 이런 것들을 이런 즉 합격이지만 불합격에 가까운 이 A 제품을 골라내는 방법이 없다. 이게 그래서 이 다구찌의 품질공학에서는 어떻게 되냐? 2차 손실함수를 그린 거죠. 2차 포물선 그린 거예요. 2차 포물선 그려서 규격의 전통적 골포스트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규격의 중심값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냐? Y는 AX 형태의 제곱, AX 제곱의 형태의 이러한 형태로 어떻게 되냐? 손실함수, 비용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더라. 이게. 그래서 이 다구찌를 전 세계적인 이러한 유명세를 탈 수 있도록 알려주게 된 그 연구가 바로 뭐냐면 이 손실함수입니다. 손실함수. 그래서 다구찌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제 여기에 손실함수의 개념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로버스트 디자인, 강건 설계죠. 이게 그래서 다구치의 품질공학에서 이 로버스트 설계, 이 로버스트의 설계는 바로 외부에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영향 요인이 있어요. 그 영향 요인에 내가 로버스트해지면 되는 거예요. 즉 강건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기차 소음에 대한 얘기도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우리 책에도 있는 얘기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 로버스트 설계의 기본적인 특성은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다구치 손실함수에 대한 것들, 다구치 손실함수,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나오는 거, 이 다구치의 이 품질 특성, 망목, 망대, 망소, 이 품질 특성의 개념을 머릿속에 숙지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 다시 이 화이트보드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지금 관리도 하고 공정능력 지수 계산 문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이제 다구찌에 이제 품질공학 해가지고 여기서 요거는 바로 뭐냐? 이제 첫 번째가 이게 손실함수 키워드 제가 써드릴게요. 지금 여기 손실함수에서 전통적 골포스트 방법에서 어떻게 되냐? 뭐를 바꿔야 된다? 규격 중심이고요. 여기는 2차 포물선 즉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전통적 방법에서 규격의 이러한 2차 포물선 형태로 M값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곱 형태의 손실함수가 나타나더라.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 이 손실함수의 개념 얘기했고 두 번째 또 뭐 있냐면 강건 설계, 러버스트 디자인, 강건 설계 외부 환경에 품질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 그랬죠? 이게 노이즈 잡음이에요. 잡음 일종의 노이즈 잡음. 그래서 이 강건 설계에 관련된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구치 품질공학에서 주로 나타나는 품질의 개념에서 설명하는 것들, 품질 요소, 망목, 망, 망대, 망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망목, 망대, 망소 품질에 대한 개념들을 품질 요소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한다. 요거만 아니면 다구치에 대한 기본 개념들은 머릿속에 숙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다구치 품질공학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런 개념들을 꼭 강의 자료 확인해서 숙지한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설계에 대한 것들, 이제 여러분들 품질 기능 전개 있어요. 품질 기능 전개 쭉 해서 품질 기능 전개가 이제 여기서 우리 책에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그래서 우리 책에 품질 기능 전개 쭉 해서 순차적 설계와 동시공학 이런 거 나와 있죠. 그죠? 순차적 설계. 그래서 이 전통적인 설계 방법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던 다시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좀 쓰겠습니다. QFD and HOQ 이렇게 요거에 대한 것들을 QFD, HOQ의 이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차적 설계하고 동시공학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순차적 설계와 동시공학 해가지고 이 순차적 설계는 어때요? 전통적 설계 방법이죠. 설계하고 그 다음으로 계속 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량 생산을 위한 요게 양산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하기 요거를 넘는 거예요. 오버 더 월. 즉 저 벽을 넘어가지고 대량 생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계속 설계 변경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설계 변경이 이렇게 다시 와서 설계 변경하고 또 고치고 결과물 또 테스트하고 또 고치고 이렇게 순차 설계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형태예요. 고비용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은 라운드 테이블에 제품에 관련되어져 있는 마케터부터 엔지니어, 재무관리 담당, 고객, 수없이 많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제품의 컨셉부터 방향성, 설계할 때의 주의점 이런 것들, 고객 지향성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QFD, HOQ를 활용한 동시공학의 한 방법이죠. 이거를 활용한 바로 신제품 설계 방법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됐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되냐? 우리 QFD, HOQ에 대한 책 내용은 215페이지. 이게 215페이지의 내용을 잘 한번 보세요. 215페이지에 쭉 읽으면 됩니다. 품질 기능 전개의 효용 쫙 해가지고 품질 기능 QFD 요거 한 목적 한번 정리할까요? 우리 요거 이렇게 이점 이거 왜 쓸까요? 어떤 이점이 있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씁니다. 고객 지향적 제품 설계, 고객 지향적 제품 설계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고객 지향적인 제품 설계. 두 번째가 공급자 중심의 제품 설계가 아니라 고객의 소리를 반영해서 공정에다 반영해서 이렇게 고객 지향적인 제품 설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 기간이 어떻게 돼요? 신제품 개발 기간이 줄어든다. 기간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개발 비용이 줄어든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FD, HOQ 이제 그래서 우리 책에 QFD, HOQ 쭉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그림이 있어요. 쭉 이거 다 여러분들 제가 적용하는 사례 다 설명하고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이상하더라도 좀 약간 정확하지 않더라도 꼭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라고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QFD, HOQ가 공정 내에서 전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222페이지예요. 222페이지 별표 222페이지 쫙 별표.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그림을 1단계 QFD 그래서 HOQ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왼쪽과 지붕의 그림에 이 들어갈 단어들을 올바르게 다 쓰시오. 그래서 맨 1번 그림부터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쫙 해서 그림을 그리면
222페이지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공란을 들고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여기는 4번 해가지고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쭉 쓰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HOQ에서 부품계획, 공정계획, 생산계획까지. 즉, HOQ 그림을 하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어디까지? 생산 단계까지 고객의 소리가 반영되는 거죠. 실제로 공정리의 특징과 엔지니어의 특징하고.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요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칸체이 같은 거 나오면 잘 쓰면 된다. 요거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게. 요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제품 설계하는 거 쭉쭉쭉쭉 넘어갔습니다. 신제품 설계하는 거. 그래서 신제품 설계하는 거는 넘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카노 봅시다. 카노 모델은요, 카노에 대한 것들, 이제, QFD HOQ가 4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카노 모델은 속성평가법의 대표적인 그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 카노 모델을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예를 들면, 이 카노 모델은 뭐에 의해서 일단 우리 여기거부터 먼저 합시다. 이게 카노 모델에서 언급되고 있는 품질, 속성에서 우리 X축이 뭐죠? X축이 요구사항에 대한 일치. 그 다음에 Y축이 만족 수준이죠. 만족 수준.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고, 그래서 여기는 부정적이고 낮은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플러스,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원래 전통적인 이 고객 만족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충족되면 만족, 충족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불만족. 이렇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이게 바로 뭐예요? 이론적 품질. 그래서 품질 속성은 제일 첫 번째, 일원적. 이게 원래, 어, 요구사항에 충족하면 만족이 증가하는 형태. 충족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불만이 증가하는 형태.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바로 이론적 품질 속성. 이론적 품질 속성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가 있죠. 또 뭐냐? 아무리 충족을 시켜줘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게 있어요. 그죠? 충족을 시켜줘도 만족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수면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충족 안 되면 어때요? 불만이 엄청나게 일어나더라. 이거 충족 안 되면. 이게. 충족이 됐다고 해서 만족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충족이 안 되면 엄청난 컴플레인을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뭐예요? 당연적 품질. 당연적 품질 특성. 당연적 품질 특성이 있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에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매력적 품질 요소. 그죠? 이게 매력적 품질 요소. 매력적 품질 특성. 자, 그래서 카너 모델의 세 가지 품질 특성, 카너 모델에서 활용하는 세 가지 품질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쫙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attractive, one dimension, must be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소의 품질 특성을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두 번째가 품질 속성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계산법을 배워야겠죠. 계산법.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계산법이 있습니다. 계산법. 그래서 팅코가 제시했던 계산 방법을 활용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요거 설문지 우리 책에 나온 거예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여러분 강의 자료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줬던 거 그거를 여러분들 꼭 숙지할 수 있어야 된다. 카노 모델에 대한 것들 이게 그래서 카노 모델에 대한 것들 고객 만족 지수와 고객 불만족 지수 계산하는 거 우리 책에도 몇 페이지 나왔냐면 262페이지에 나왔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디즈니 계산하는 거, 디즈니 사례, 상해 디즈니랜드, 어, 이거 저기 운용하기 전에 이미 어떤 속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논문 하나, 읽기 자료 같은 거 하나 해서 제가 거기서 자료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는 예 같은 거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거,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산법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래 카노 모델은 이렇게 돼. 어트랙티브 원 디멘전 머스트 비 인디퍼런트 해가지고 예를 들면 A란 1번 속성이 있는데 1번 속성에 물어봤더니 어트랙티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18, 그 다음에 원 디멘전은 17, 머스트 비는 16, 얘는 예를 들면 뭐 1 이렇게 하면 전체 빈도에서 어떻게 돼요? 어트랙티브, 원 디멘전, 머스트 비가 다 빈도가 하나씩 차이가 나. 그죠? 이게. 그래서 원래 이 카노 모델에서는 최빈값, 가장 빈도가 많은 이 빈도값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1번 속성은 뭐가 된다? 얘는 어트랙티브 이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하나 차이가 그렇게 이게 저기 명확하게 이 속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팅코에 의해서 속성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 카노 IPA 그림을 그려가지고 속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1번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만족계수. 만족계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불만족계수. 요 만족계수와 불만족계수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만족계수는 전체분의 어트랙티브, 원디멘전, 그다음에 머스트 그다음에 인디퍼런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만족이 나오는 건 바로 뭐예요? 만족이 나오는 건 어트랙티브, 원디멘전. 이게 만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하고 O 이렇게. 그럼 불만족이 나오는 건 어떤 거예요? must be, 예. 그 다음에 주면 만족, 안 주면 불만족. 그죠? 이게 원디멘전. 그러니까 원디멘전하고 그 다음에 must be.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A, O, M, I. 그 다음에 만족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향성에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방향성을 꺾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족계수와 불만족계수의 특징을 갖고 이제 찍는 거예요. 이게 2차원 평면위에다가 그럼 우리 요 1번 속성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A5 하니까 20에 35, 35에다가 16이니까 40, 51이 되겠네요. 51에다가 요걸 하니까 어떻게 52가 되겠네. 이게 그래서 분모는 어떻게 돼요? 만족계수는 52분의 요거하고 요거 두 개 하니까 어떻게 돼요? 3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2분의 OM이니까 OM 그러니까 33이 되겠네요. 이게 33. 그래서 이게 만족계수와 불만족계수 요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고객 만족 계수.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가 나눠준 자료도 있고 뭐 저기 책에 나와 있는 자료도 있는데 뭐 이거 찍는 평면에다가 찍는 방법은 어떤 걸 참고해도 됩니다. 어떤 걸 참고해도 이게 뭐 방향성이 약간 좀 저기 차이가 있겠지만 뭐 책에나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263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요거 갖고 그대로 찍어 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2차원 평면에다가 만족지수와 불만족계수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려도 되고, 내가 나눠준 강의 자료, 카노 모델 나와 있는 거에 음수를 해가지고 역으로 돌려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걸 활용해도 좋다. 그래서 만족계수와 불만족계수를 해서 속성 평가를 이거 찍는 거. 요거 출제, 요 속성 평가법 출제. 요거 내가 요렇게 표에다가 요렇게 어트랙티브 원디멘전 해서 1번, 2번, 3번 속성, 짝 4번 속성 이렇게 해가지고 속성을 쭉 내놓고 어트랙티브 원디멘전 머스트 비 인퍼런트 해가지고 이 네 가지의 이 빈도값을 준 다음에 이제 속성을 분류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요거 출제하겠다. 요거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디에 해당되더라. 반드시 요거 숙지할 것. 이게. 그다음에 카노 모델에서 중요한 것도 이거 이런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은 약수령 문제로 잘 나오는 문제죠, 이게.
이게 약수령 문제로, 이게, 약수령 문제로 이렇게 품질 특성 같은 거 잘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카노 모델에 대한 것들. 카노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한번 저기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어떻게 돼요? 속성의 진부화의 과정이 요 방향으로 된다 그랬죠, 이렇게. 어트랙티브, 원디멘전, 머스트 비 이렇게 속성의 진부화의 과정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한번 알아두면 좋다. 그래서 다구치에 대한 것들도 다 했고 그다음에 우리 신뢰성 공학에 관련된 것들 쭉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린 관리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CP 공정 능력 기수하고 샘플링 검사 뭐 이런 것도 넘어갑니다. 쭉 그 신뢰성 이거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18장 봅시다. 18장 18장 우리 이제 18장 이게 몇 번이죠? 이제 6번이 되겠네요. 6번 6번 6번에 이제 안전품질 이게 어, 안전품질에 관련된 것들 이게 그래서 18장에 안전품질 쫙 해서 우리 안전품질에 대한 사례가 쭉 이렇게 설명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저기 안전품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쭉 설명돼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요? 415페이지에 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기업들이 안전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한다. 이게 그러면서 전보적 손해배상 이게 안전품질에서 여러분들 사례 같은 것들 본인이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개 정도는 머릿속에 좀 숙지하고 있으면 좋죠. 그죠? 이게 그래서 안전품질에서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거 먼저 정리하면 415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전보적 손해배상 그래서 전 전보적인 손해배상하고 두 번째 이제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요것에 대한 차이 잘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전품질에 대한 것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있는 것들이 이 기업의 안전을 관과해서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을 때 기업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것들을 우리 기업한테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소비자 의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이게 뭐 이게 내가 잠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딴 수업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모 회사의 참치캔은요 참치캔 뚜껑이 그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A 참치 회사와 B 참치 회사가 있는데 A 참치 회사는 이용자들이 고객들이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소비자 단체에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게 1등 기업인 이 A 참치 회사는 그 금속으로 된 뚜껑이 있어요. 그 금속으로 된 뚜껑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거 막 유튜브 같은데 영상 같은데 봤더니 캠핑 갔을 때 우리 뭐 비상식량으로 참치캔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치캔 뚜껑 딱 따가지고 그거 칼 대신 써도 잘 쓸린다. 이게 고로 그만큼 이게 예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어떻게 돼요? 사람 손 비고 손가락 인대 끊어지고 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나는데 그거 안 고쳐준다, 계속해서. 공정 내 설계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만들어놨던 그 공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반면에 B 회사도요, B 회사는요, 그 A 회사만큼 1등은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옛날에 이렇게 똑같이 금속 형태의 캔을 땄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고가 자꾸 많이 나고 고객의 불만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돼요? 종이 같은 걸로 위에 이 금속이 아니라 종이나 금속 재질로 이렇게 강하게 랩핑하듯이 뚜껑을 막아놓은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그냥 금속 뭐 은박지 같은 그런 거니까 이렇게 막 구겨지지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쭉 뜯으면 크게 막 기름이 튄다든지 막 이렇게 옆에 손을 빈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와.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이거 손가락 빕니다. 심지어는 그 캔을 버렸을 때 그 캔을 수거해가는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거기에 손을 많이 빈대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계속해서 그 캔 뚜껑 그거를 계속 금속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잠재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 때 잘해.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캔 처리할 때도 잘해. 이게 안전하게 이용자들한테 계속 이렇게 공지를 하는 그런 거는 아무리 봐도 난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전보적 손해배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잠재적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의 핀토가 어때요? 자동차 우리 수업 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해치백 형태로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름통이 있으니까 뒤에서 충격이 쿵 하면 어떻게 돼요? 사소한 충격에 이 기름통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통이 이제 여기 안에 배관이 있으니까 파이프를 타고 쭉 가서 기름이 밑에 이제 바닥에 흐르겠죠. 그런 상태에서 기름이 파이프 타고 올라와서 점화 플러그에 이런 이 점화나 이런 것들이 이 기름하고 탁 붙는 순간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는 기름하고 그대로 불 붙어가지고 차가 그냥 살짝 쿵 했는데 홀라당 차가 타버리는 이러한 문제. 잠재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저거 사고 나면 불날 수 있겠다라는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출시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실제로 다친 사람이 나타나도 다친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상해 주면 될 거 아니야. 특이하네. 막 이러면서 이게 그래서 포드가 이런 형태의 이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이미지나 굉장히 많은 소송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생산이 중단되고 이게 없어졌는데 최악의 자동차 중에 하나로 우리가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측면. 그래서 안전품질에서는 이 전보적 손해배상제도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되냐? 안전품질에 관련된 사례 한두 개 정도는 꼭 간단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한다. 이게 음, 사례 같은 것들 간단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쭉 해서 요거 이제 또 요거 이제 기출 문제가 쫙 계속 안전 품질에서 첫 번째 이런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것들이 있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일리 복지 두 번째가 저 하일리 법칙 리 법칙 요거 뭐 이거 뭐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수없이 많은 매체에서 그냥 이 하일리 법칙 해가지고 이 전조 증상이 있다. 중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이런 거 설명하고 있는데 하일리 법칙의 한계점이 있죠. 이게 이 사람이 뭐예요? 보험금 지급해주는 사고 이거에 이 관리하는 평가하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중대재해가 나오는 이전에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노동자들이 간과하더라. 그때 제대로 잡았으면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큰 사고 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하일리 법칙을 노동자들한테 모든 문제가 있는 거로 귀결시키는 그러한 형태에서의 이 한계점이 있죠. 요거 한계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하일리 법칙의 한계점. 요거 별표 쫙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반드시 머릿속에 좀 기억한다.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뭐 다 했던 거고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쭉. 그래서 이제 뭐 제품 품질 PL 이것들 쭉 넘어갑니다. 이것들 다 쭉 계속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20장 이제 20장 이제 이제 여기에 일곱 번째가 되겠네요. 일곱 번째 바로 뭐냐? 품질 보증, 품질 보증과 품질 인증, 품질 보증과 품질 인증 제도 해가지고 나온 거를 한번 쭉 해서 보면 일단 여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O하고 X에 대한 OX 퀴즈를 내겠다. 그래서 얼마 내겠냐? 5문제 정도 내가 낼 예정이다. 여기에서만 이게 OX 퀴즈로 내가 그래서
여기에서만 OX 퀴즈를 낸다는 게 아니라 품질 보증과 품질 인증 파트에서 OX 퀴즈로 5문제 내겠다. 약수용 문제 이런 거 안 내겠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관련된 것들 쭉 품질 보증 제도 쭉 해가지고 품질 경영 시스템 해가지고 쭉 ISO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한 번씩 머리에 읽고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냐면 ISO 9001, 9002, 9003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뭐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된다. 이게 그래서 앞에 품질에 관련된 것들을 했고 ISO 품질 경영 시스템 9001에 관련된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얘기했고 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환경 경영 시스템, 그 다음에 ISO 900, 9000 시리즈, 9000 시리즈에 관련된 9001, 9002, 9003, 9004에 관련된 것들, 그거에 대한 것도, 아, 이게 뭐다? 이런 거 하나씩 이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거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뭐 규격서가 뭐고, 막 그런 거 절대 여러분 외우거나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9001, 2, 3, 4가 뭐다?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환경 경영 시스템, 환경 경영 시스템, 환경 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이 몇 쪽이 나오냐면 요게 492페이지에 있습니다. 492페이지부터 그래서 환경 경영 시스템에 환경 경영 ISO ISO 14,000, ISO 14,000에 관련된 것들이 다 환경 경영에 관련된 이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ISO 14,001, 그 다음에 ISO 14,004, 뭐 막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ISO 그냥 14,000 이렇게 하면 환경 경영 시스템을 돼요. 이게 그래서 아, ISO 14,000은 환경 경영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그 정도 수준만 머릿속에 숙지해도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이 ISO 친환경 이 환경 경영 시스템이 이제 바로 뭐냐면 이게 정과정 평가죠. 이게 정과정 평가 해가지고 LCA라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전체 전 시작부터 생산하는 원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제품 만들 때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는 그러한 이제 환경 이 평가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친환경 경영, 환경 경영 시스템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원자재를 쓰지 않고 안전한 물질을 원료로 해서 생산해낸다라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LCA를 이제 우리 머리에 숙지하자. 그래서 정과정 평가 LCA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49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494페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우리 숙지하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우리 최근에 또 식자재에 관련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세 번째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헬스비입니다. 헬스. 그래서 여기 몇 페이지에 있냐면 이게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50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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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OX 퀴즈를 낸다고 했으니까 헬스에 대한 설명이 옳은지 이런 거 나오겠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이제 음,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충분히 좀 알아두면 괜찮다. 이게 그래서 이제 품질 보증과 품질 인증에 관련된 것들 여기 OX 퀴즈 이제 네 번째 봅니다. 우리 네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이제 바로 뭐냐면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 해가지고 나왔던 거, 이제, 이게, 서브컬 측정하는 모델에 대한 얘기가 쭉,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고, 뭐, 서비스가 어떻게, 서비스 경제로 전환이 되고, 이것들은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서비스 품질의 특징, 서비스 품질의 특징, 이게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 서비스의 특성 같은 것들. 그래서 522페이지, 522페이지에
서비스 품질의 특징. 품질의 특징. 이게 바로 뭐냐면 OX 퀴즈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서비스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제 뭡니까? 그래서 뭐 무형성, 뭐 불가분성, 뭐 이질성, 뭐 그다음에 소멸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OX 퀴즈로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522페이지 하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 나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제 요게 1번이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서비스 품질 측정 모델. 요거는 이제 별표. 자, 요건 이제 서술형 시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측정 문제. 그래서 측정 문제 뭐라 그랬죠? 이거 서브콜. 서비스 더하기 퀄리티에서 서브콜.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되냐? 얘가 갭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 퍼포먼스 모델이 있다. 이렇게 요건 이제 성과 모델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기대하고 성과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델이 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파라슈라만, 자이절물, 그다음에 베리. 얘는 어떻게 돼요? 누구예요? 얘가 크로닌하고 테일러.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가 뭐 84년, 뭐 86년, 뭐 86년, 88년, 뭐 91년, 92년 논문 계속 이거를 막 그냥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요? 얘를 이 연구자의 첫자를 따가지고 얘를 어떻게 돼? 파라슈라만 자이절물 베리 그래서 PGB 모델이라고 하고 얘는 성과 모델은 그냥 이 사람 이름 따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CNT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갭 모델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식당 들어갈 때, 당신 어디 갑니까? 설문조사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저 식당 갔는데요. 그러면 식당에서 들어가기 전에 잡아가지고 똑같은 설문지 문항, 22문항을 어떻게 돼요? 기대를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저 식당에서 당신이 기대하는 바가 뭐야? 그래서 막 물어봐. 청결, 맛, 뭐, 저기 서비스 막 이렇게 싹 해서 물어보고 그 사람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돼? 밥을 먹고 나올 때 어떻게 돼? 또 붙잡고 그 사람. 그래서 또 20문항, 22문항 또 물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대에서 성과를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그래서 그 값을 나온 거 갖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만들어내는, 만족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대 성과, 이런 것들. 크로니는 어때요? 크로니는과 테일러는. 야, 뭘 이렇게 똑같은 문항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22문항씩 이렇게 한 문항도 아니고 몇 문항씩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20문항이 넘는 문항을 이렇게 기대 성과 측정한다는 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그게 응답이 되겠니?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서비스는 그냥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성과만 갖고 평가하는 게 가장 심플하고 설명력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게 이 사람 퍼포먼스 모델. 그 다음에 기대 성과는 아니야. 기대를 측정해야 돼. 만족은 기대와 이 얻은 성과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만족이 만들어지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두 번 측정하는 거를 이제 이 갭 모델에서는 강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점이 있죠? 이게 문제점이 뭐였죠? 이게 문제점 제일 첫 번째 기대 측정의 문제. 예. 기대 측정의 문제가 있죠. 이게 기대 측정은 기대라는 건 어떤 사람이 주로 그럼 우리 학교에 식당 갖고 한번 얘기할까요? 그럼 대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와가지고 3, 4학년 동안 계속해서 학생 식당을 이용했기 때문에 학생 식당에 기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냥. 뭐만 있어? 수준, 수준. 선호의 정도가 결정돼 버리는 거죠. 딱, 저기는 5천 원짜리. 내가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인풋하는 것에 비해서 그냥 그거 갖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정도만 딱 5천 원어치 이렇게.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 선호 내지는 태도가 만들어진다. 이게 그래서 트라이얼 유저한테는 기대가 존재하지만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이 사람한테는 기대나 성과가 이게 성과 같은 게 이게 기대하고 성과의 차이를 구하는데 기대 자체가 때로는 어떻게 돼요? 이게 태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선호의 수준,
이런 것들로 오해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모호한 개념, 즉 모호한 개념을 측정하는 거예요. 모호한 개념. 모호한 개념을 측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판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즉 태도나 선호를 기대로 잘못 측정한 거 아니냐. 기대 측정의 문제. 즉, 모호한 개념을 측정을 하더라. 이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반복 측정의 문제죠. 반복 측정. 갭을 내야 돼서 만족을 측정을 해야 되니 어떻게 돼요? 들어가기 전에 사용 전 기대와 사용 후 성과를 측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 문항 두 개, 이게 22문항을 기대 측정하고 하고 나서 또 22문항 또 성과 측정하고 이것을 다 하나씩 빼줘야 돼요. 동일 사람을 찾아가지고 반복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측정에서도 이게 측정 방법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대 측정의 문제, 반복 측정의 문제, 이러한 것들, 이게, 그래서 이 갭 모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내가 여기서 모호한 개념을 측정하다, 태도와 선호에 대한 것들, 반복 측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 크롬이하고 테일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이거 필요 없고, 뭐만 측정하자. 밥 먹고 나와서 어떻게 돼? 맛있었니? 이렇게 성과 하나만 측정하는 부분이 훨씬 더 간편하고 좋다. 이게 바로 성과 모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두 모델에 대한 특징을 머릿속에 꼭 집어 정리 잘한다. 이거를, 이 서브컬 모델에 대한 것들. 얘는 시험 문제 단골입니다. 아주.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우리 또 뭐였죠? 서브컬에서 또 여기서 세 번째. 서비스 품질의 구성 요소. 서비스 품질. 품질의 구성 요소, 짝해서 뭐가 있었냐면, R, A, T, E, R, 레이터 이렇게 외우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등급 매기는 도구, 등급 매기는 사람, 그죠? 그래서, reliability, 신뢰, 확신, 유형, 공감, 대응. 신뢰, 확신, 유형, 공감, 대응. 그래서 이 개별 차원에 대한 의미를 숙지한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에서 전략적인 되게 중요한 또 개념이 있어요. 서비스 품질에서 이 서비스 운영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527페이지 527페이지. 바로 뭐냐면, 무형적 서비스를 어떻게 한다? 서비스를 뭐로 바꾼다? 유형화한다. 이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를 어떠한 물체나 제품처럼 딱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 요것도 잘 정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요런 형태 뭐 서비스 품질 평가하고 뭐 갭 모델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 번씩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또 서비스 품질에 대한 특성이 됐고 쭉 보겠습니다. 전체. 그래서 지금 여덟 번째, 이제 아홉 번째 한번 갈게요. 아홉 번째. 그래서 우리 아홉 번째, 자, 아홉 번째가 뭐냐? 서비스 전략, 서비스 품질 배웠으니까 서비스 전략. 근데 이 서비스 전략에 내오는 내용의 상당수는 우리 서비스 운영 관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어, 딱 그냥 기본적인 전략이니까 이 특성에 대한 것들만 했어요. 그래서 뭐냐? 산업에 관련된 전략, 그죠? 산업에 관련된 산업 내 어, 구조적 특징, 산업의 구조적 특징, 산업 내에서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깔때기라고 했어요. 퍼넬, 깔때기 형태로. 그래서 여기는 산업, 여기는 기업, 여기는 상품 서비스. 그래서 여기 위계적 구조를 갖는다고 해서 산업 내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는 도구가 바로 뭐예요? 경쟁 세력 모델이네. 다섯 가지가 힘겨루게 하는 모델이에요. 파이브 포스 모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업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 본원적 전략. 본원적 전략. 해가지고 본원적 전략은 이제 원가 우위 전략, 원가 우위 전략 두 번째, 차별화 세 번째, 집중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요런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초기 시장,
초기 시장은 넓은 시장. 그다음에 여기는 후기 시장. 후기 시장은 좁은 시장. 좁은 시장. 그래서 여기는 코스트. 그다음에 차별화. 근데 여기 뒤쪽 후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뭐가 나와? 코스트를 기반으로 한 초점화 전략, 즉 집중화 전략. 여기는 차별화를 기반으로 한 무슨 전략? 집중화 전략. 이렇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잘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본원적 전략까지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 크게 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우리 서비스 전략 넘어서 이제 서비스의 유형별 특징에서 여기에 또 요 전략에 대한 두 가지 같은 것들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 돼요? 563페이지에 이제 여기서 OX 퀴즈가 내가 여기서 세 문제 낸다. OX 퀴즈 세 문제. 그래서 휴메너가 제시했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그죠? 휴메너가 제시했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그다음에 접점 삼각형. 요거에 대한 것들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563페이지에서 서비스의 유형적 특징, 그 다음에 서비스 접점 삼각형, 이런 것들, 여기서 OS 퀴즈 내가 세 문제 내겠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쫙, 제가 쭉 기록을 남겼죠. 이렇게 여러분들 쭉 해서 보겠습니다. 쫙 해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관리도 X바이 관리도 P하고 PM 관리도 MP 관리도 이게 계량형 관리도 개수형 관리도 X바이 관리도 그다음에 P하고 이 MP 관리도 PM 관리도 요거 반드시 이건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계산 문제 이게 그러면 계량형 관리도는 어떻게 돼요? 계량형 관리도는 이렇게 돼서 여기에 표시돼 가지고 샘플 넘버 해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우리 중간고사 때 나왔던 샘플 넘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제 1시, 2시, 3시 해 가지고 이게 표본에 대한 무게 같은 거 이렇게 통조림의 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런 게 바로 뭐예요? 이게 계량형 관리도, 엑스바이 관리도. 그다음에 P하고 MP 관리도는 어떻게 돼요? 얘는 표본이 달라. 표본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서 봤더니 여기에 쭉 해서 표본 숫자, 표본이 숫자가 여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100개, 150개, 160개. 여기는 이제 분량수가 이제 써 있겠죠. 5개, 3개, 7개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표본의 숫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 얘는 피 관리도. 근데 이 표본의 숫자가 같을 때가 있어요. 100개, 5개, 분량이. 100개, 분량 2개. 100개, 뭐 7개, 이렇게. 얘가 똑같이 100개로 나올 때가 있어요. 얘는 표본이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똑같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얘는 PM 관리도, MP 관리도를 쓴다. 요것만 딱 그래서 제가 다음 도표를 보고 관리도를 그리시오. 이렇게 문제 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X바 I 관리도를 그리시오. 뭐 P 관리도를 그리시오. MP 관리도를 그리시오. 이렇게 절대 안 하겠다. 관리도를 그리시오. 이렇게 되면 이거 그래프만 딱 보고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 관리도, 그다음에 공정능력 지수. 공정능력 지수 어떻게 한다 그랬죠? CP하고 CPK 계산법.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전구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구 예제 쫙 해서 봤더니 어, 전구 숭실 전구가 있는데 우리의 규격소에는 1200에서 800 수명 시간이 상하는 800, 1200 그다음에 하하는 800이에요. 이게 그래서 규격의 중심값 두 개를 합쳐가지고 2로 나누면 규격 중심값 m이 되겠죠. 이 m 값이 평균하고 같아야 돼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이거를 뽑아 갖고 와서 전구 한 100개 뽑아서 수명 시간을 조사했더니 900시간 나온 거야. 즉 평균 900시간, 여기 규격의 중심값은 1000시간. 같지 않네? 그럼 뭘 써야 된다? CPK. CP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CP 쓰면 과대계상 된다. 과대계상.
이게. 그래서 공정 축도가 이동된 형태를 우리가 이제 공정 축도가 이동된 형태를 나타내는 CPK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한번 잘 요 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해서 제가 문제를 풀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숙지한다. 그러면 계산 문제 일단 계산 문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 자, 해서 옆으로 쭉 가서 할게요. 제가 계산 문제 자, 해서 뭐가 있냐? 계산 문제 1번 관리도 그리기 2번, 예, PCI, 공정능력 지수,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약수령, 약수령 내지는 N 서수령, 이렇게 약술, 서수령, 어, 이런 문제 쭉 해서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다구치 품질공학. 그래서 이게 다구치 품질공학, 다구치 품질, 여기서 품질 요소, 품질 요소의 특징, 여기서, 어떻게 되냐? 다구치 약술 저수령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음, 다구치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어떤 걸 하더라? 손실함수, 로스트 펑션, 그 다음에 러버스트 디자인, 강건 설계, 그 다음에 품질 특성, 망목, 망대, 망소, 요거 이 세 가지 개념 다구치 품질 공학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뭐 하냐? 요게 이제 QFD 신제품 개발, HOQ 신제품 개발, QFD HOQ 약수령 저수령에 이 QFD의 목적 이점 이런 것들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자 이게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다섯 개 이게 QFD가 확장돼서 발달되는 관계. 요거 어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 5번, 여기 6번, 여기 7번, 여기 8번. 쫙 해서 1번부터 8번 사이에 들어갈 단어들을 차례대로 연결하시오. 쫙 이렇게 하면 요거 이제 밑에 싹 골라서 쓰면 요 그림 쫙 요거 이해. 요걸 쫙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게 그래서 요런 형태 요거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QFD HOQ의 이점 그다음에 HOQ의 전개시키는 거. 아이고야. QFD HOQ의 전개. 음. QFD HOQ 전개하는 문제 이제 됐고, 네 번째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쭉 넘어가서 다섯 번째 카노가 나오네요. 카노. 다섯 번째 카노. 그러니까 이제 카노가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제 카노, 이제 품질 특성.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계산 문제에서도 카노, 카노. 카노 계산 문제, 카노 IPA. 그래서 이거를 카노 IPA 이렇게 하는 거, 요거 이제 잘 정리하기 바란다. 됐고, 카노에 대한 거, 품질 특성 이런 것들 됐고, 카노 됐고,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OX 퀴즈도 옆에다 적어놔야겠네요, 제가. OX 퀴즈도 여기다가 OX 퀴즈 이렇게 적어서 다시 한번 우리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찾아가 봅니다.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됐고 카노 계산법 됐고 그다음에 안전품질 그래서 안전품질 요거는 이제 415페이지 그래서
415페이지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415페이지 전보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렇게 됐고 다시 또 이제 쭉 넘어가서 우리 쭉 하일리 법칙이 있네요. 하일리 법칙 요거 한계점 이게 요걸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일리 법칙 하일리 법칙 여기는 품질 인증 이게 왜 품질 인증됐고 또가 이제 쭉 품질 인증 또 어디 있을까요? 봅시다. 품질 보증했고 여기 다 했고 어, 서비스 품질의 522페이지 서비스의 특징 522페이지 이게 요거는 OX 퀴즈 그다음에 서브컬 측정 방법 요거는 약수령 이렇게 요건 약수령 요거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그러면 약수령은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하일리 법칙, 친환경 이거 뭐 헬스 나온 데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522페이지 됐고 이것도 됐고 쭉쭉쭉쭉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서비스 전략에서 여러분들 여기 나왔던 것처럼 서비스 전략이 563페이지에서 OX 퀴즈 여기서 세 문제 여기서 563에서 페이지에서 여기서 내가 세 문제 이내 내겠다. 522페이지도 OX 퀴즈 내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퀴즈 내고 관리도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 전략 이런 거 다섯 가지 구성 요소, 본원적 품질 이런 것도 쭉 됐네요. 다 정리가 됐네. 쭉. 그다음에 약수령 서술형에서 요거 하나 더 불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 표준화 인증에 관련된 것들, 표준 인증에 관련된 것들, 여기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죠? 여기에, 395페이지, 395페이지, 그러니까 395페이지, 395페이지에 바로, 사실상의 표준, 표준의 의미, 표준의 의미 딱 해서 첫 번째는 사실상의 표준, 두 번째가 이제 문서로 나오져 있는 이제 공식적 표준. 음, 요 개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쭉 해서 OX 퀴즈, OX 퀴즈. 계산형 문제는 세 문제 확정. 계산형 문제는 세 문제 확정. 이게 확정. 계산형 문제는 관리도, PCI, 카노. 무조건 문제 내겠다, 세 문제. 이게, 그 다음에 OX 퀴즈 문제는, OX 퀴즈 문제는 최소 10개에서 15문제 정도 내겠다. 일단 10개에서 15문제. 그 다음에 약수령 볼게요, 약수령. 다구치 품질 요소 해가지고 손실함수, 강건설계, 그 다음에 품질 특성, 망목, 망대, 망소, QF 대 HOQ의 이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QF, HOQ의 전개 과정. 이게, 그래서 전개하는 과정이 있고 표준의 의미 그래서 사실상의 표준과 공식적 표준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카노의 품질 특징 어, 그래서 여기에 415페이지의 손해배상제도에서 전보적 손해배상제도는 어때요? 피해 본 만큼 다 보상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피해 보상 피해 본 거에 대한 보상을 복구해 주는 건 당연한 거. 그거 다 어떻게 돼요? 실수까지 징벌적으로 이제 실수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거 못하도록 정신 차리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는 거. 요거에 대한 차이를 이제 숙지하는 거. 그다음에 하일리 법칙. 하일리 법칙의 한계점.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의 측정 모델, 하나는 갭 모델, 하나는 성과 모델, 이거, 구성 요소 레이터, 이게, 그 다음에 서비스 전략에서 산업의 구조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경쟁 세력 모델,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본원적 전략,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집중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런 형태로 전체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 내겠다. 자, 해서 OS 퀴즈 10개에서 15개.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 반드시 낸다고 했으니까 세 문제. 계산형 문제 세 문제. 약수령 문제. 예. 보통 5에서 한 8문제 정도 내가 내겠다. 이렇게. 어. 그래서 요 사이에 많이 내면 8문제. 10문제 안쪽으로 내겠다. 8문제 너무 많은데 적으니까. 다섯 문제에서 열 문제 정도 내겠다. 요 사이에 약수령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길게 쓰는 건 안 내고 약수령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문제만 약수령으로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3개, OX 퀴즈 10개에서 15개. 그다음에 약수령 또는 이제 길게 쓰는 거 없고 약수령 간단하게 쓰는 약수령 문제 5에서 10문제 정도. 자, 이렇게. 그래서 전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정리했던 거를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